네, 감사원이 MBC의 방망경영 감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감사원은 MBC 최대 주주인 방문진 방송문화진흥회 방문진을 감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방문진이 MBC의 거액 투자 손실 등을 방치했다는 일각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지금 KBS는 6개월째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KBS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KBS 이사회가 현 김의철 사장 임명 과정에서 위장 전입 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서 직무를 유기했다는 의혹이 하나 있고요. 또 대통령 선거 직후에 증거인멸 목적으로 문서 폐기를 조직적으로 주도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KBS 남북교류 협력단 팀장과 지금 수사를 받고 구속되어 있는 아태평화교류협, 아태협 안부수 회장 간의 대북코인 거래 의혹 등을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KBS는 이미 6개월째 감사를 받고 있는 중인데 이제 2대 공영방송 중에 하나인 MBC도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됐다는 겁니다. MBC가 방문진 감사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은 첫째, 미국 리조트 개발 투자로 인한 105억 원 손실 사건. 둘째,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 수익금 지급 지연 사건. 셋째, 미국 프로야구 월드 투어 선 지급 투자금 회수 난항 사건. 넷째는 MBC 플러스의 무리한 사업으로 1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본 이 사안 등 6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 불법 사실이 밝혀지면 아마 고발 조치가 될 겁니다. 이번 KBS, MBC의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그동안 공영방송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외면받아온 KBS, MBC가 좀 정상화의 길로 들어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또 여러분도 하실 겁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재명 재판이 시작되다. 이재명이가 마침내 법정에 서게 됩니다. 내일입니다. 이재명이가 가장 먼저 법정에 서게 될 사건은 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허위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의 1차 공판 기일이 내일 오후 10시입니다. 장소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 이 공판 기일부터는 변호사가 아니라 피고인 이재명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이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주요 혐의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고 김문기 씨,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문기 씨 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에서, 그런데 이 고 김문기 씨의 극단적 선택 직후에 이재명이가 여러 차례 나 그 사람 모른다, 하위 직원이라서 내가 성남시장 할 때는 알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검찰의 기소 내용입니다. 뭐 이재명이가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 정말 지나가던 소도 개도 양도 다 웃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백현동과 관련된 이 허위 정보, 허위사실 공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3월 중에만 재판을 3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2주에 한 번씩 재판을 하는데 3월 중에 3번을 한다면 2주에 한 번이 아니라 그보다 더 타이트하게 한다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첫 공판이 시작되고 17일 그리고 31일, 이건 다 2주차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3월은 31일까지라서 3월에 3번입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4월, 5월 이 재판 1심 최대한 빨리 속행하겠다, 이런 의지를 재판부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이재명이가 낙선했다 하더라도 그 선거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선관위로부터 지원받은,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여 원을 반납해야 합니다. 이건 당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납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재명이가 당선됐더라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재명이는 떨어졌기 때문에 뭐 당선 무효 조치는 별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재명이를 자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법정과 검찰에서 자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법정에서는 2주에 한 번씩 딱딱 보게 될 거고, 선거법 위반 사건만 기소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앞으로 대장동, 위례 신도시, 그리고 성남 FC 관련해서도 불구속 기소를 하면 재판기일이 잡힐 겁니다. 또 지금 수사되고 있는 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 사건, 그리고 정자동 호텔 특혜 사건, 이 같은 사건, 또 백현동 사건도 있죠.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영장을 청구하면 청구하는 대로 뭐 방탄국회를 열면 또 표결 사태가 벌어질 거고, 수사하러 검찰에 나와라 그러면은 검찰에 출두하는 장면이 잡힐 겁니다. 또 이 사건들도 이재명이가 어찌어찌해서 방탄으로 막아내면 뭐 불구속 기소를 하겠죠. 그러면 그 재판 기일은 또 따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2주에 한 번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재판이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진행이 되면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재판정에 출두하는 이재명의 모습을 보게 될 것 같은데, 과연 이런 그 엄청난 사법 리스크를 이재명이야 죽기 살기로 버텨내겠지만 더불어민주당, 종북 주사파 세력들이 이걸 과연 다 받아낼 수 있을까요? 네, 이재명의 정치 생명. 뭐 저는 이미 지난번 탄핵안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 직후에 이건 정치적 사망 선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그렇게 정치 생명이 오래 남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종북주사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이걸 참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거 정말 뺀질뺀질하고 얍삽하고, 정말 뭐 정말 헛웃음밖에 안 나네요. 이 자들이 말이에요, 2월 28일 날 임시국회가 끝나자마자 혹시나 또 뭐 방탄의 틈이 있을까봐 잽싸게 3월 1일 그 공휴일부터 3월 임시국회를 소집을 해놨잖아요. 이재명이 못 잡아가게 하려고. 그러면서 이 자들이 내세웠던 게 방탄국회를 내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뻔뻔한 종북주사파라도. 그래서 민생국회라고 하는 표말을 내걸었어요. 민생이 급하다 이러면서. 자, 그렇게 열어놓고는 이것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20명 이상이 오늘 베트남으로 다 비행기 타고 나가버렸답니다. 베트남이 지금 왜 갑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 20-30명이? 20명, 가는 이유는 2박 3일간 워크숍을 가기로 했다는 겁니다. 워크숍. 지그들끼리 모여서 뭐 떠드는 자리죠. 워크숍. 이걸 왜 베트남에 가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솔직히 이재명 방탄하려고 열었습니다. 그럴 배포도 없는 것들이 민생이라고 떡 내걸고 국회는 열어놓고, 국회 열자마자 한두 명도 아니고 20명이나 때로 베트남으로 오늘 출국했어요. 오늘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 워크숍을 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 베트남에 가서 당의 진로와 총선 준비, 진보의 재구성 방안 등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참. 야, 이것들 참.
20여 명이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고 뭐 뒤따라가는 국회의원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하냐?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답니다. 더 미래 관계자가 이 기자들도 기가 막힐 겁니다. 아니 도대체 지금 이 시간에 무슨 베트남이냐 질문들을 하니까 이게 지난 12월부터 오랫동안 계획을 해왔는데 일정이 밀리고 밀려서 이번에 안 가면 못 갈 것 같아서 강행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솔직히 3월에는 할 일이 없죠. 방탄을 위해서 열어놨지 뭐 국회가 연일 열려서 처리 시급하게 해야 될 민생이 뭐 이렇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자들 계산으로는 당연히 갔다 오는 게 큰 문제가 안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아니 민생이라는 팻말이나 내걸지 말지 그러면 이자들도 눈치는 되게 본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워크샵 경비는 사비로 객출했다 그러는데 좋아요. 워크샵 경비가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이자들 비행기 값 왔다 갔다 왕복 비행기 항공료 이런 거 전부 사비로 냈다고요? 전 그건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한번 국회에다가 국회 사무처에다가 이자들 그 워크숍 경비 그러니까 비행기를 탈 때부터 경비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베트남을 갔다 온다니까. 비행기를 탈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의 모든 경비 이를 과연 이자들이 다 사비로 객출해서 쓰는 건지 아니면 단 일부라도 국회 지원을 받아서 가는 건지 이거 확실하게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 워크숍에 참석하는 한 의원은 끝까지 고심을 했지만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거 했어요. 무슨 그런 대단한 얘기를 한다고 친구들끼리.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지도부도 국내에서 워크숍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었으나 이 탄핵안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 후 당이 매우 심각하게 돌아가는 바람에 이걸 연기한 상태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더 미래라는 모임에 소속된 의원들은 뭐 그런 것은 아예 뭐 귓등으로도 들리지 않는 모양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자들이 놀러 갔다 오겠다 그러고 나갔습니다. 놀러 갔다 오겠다 그러면 또 저한테 또 뭐라고 얘기하겠네요. 워크숍하러 나갔다 온다 그러고 나갔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고 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이 정부조직법 공포안에 이제 서명을 했습니다. 이 보훈 관계자들이 쭉 둘러서서 지켜보는 중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부조직법 공포안에 이제 서명을 했습니다. 이게 그 사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보훈부 승격 그리고 재외동포청 신설 이 두 정부조직법 공포안에 서명을 했는데요. 정부 출범 9개월 만에 비로소 이루어진 첫 번째 정부조직 개편입니다. 이로써 기존의 18부 4처 18청에서 부가 하나 늘었으니까 19부 처가 하나 보훈처가 줄었으니까 3처 그 다음에 재외동포청이 신설됐으니까 19청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19부 3처 19청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보훈부 승격과 관련해서는 한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 대한민국의 부름에 응답한 분들은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잊지 않을 것이다. 또 재외동포청 신설과 관련해서는 재외동포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별, 분야별 맞춤형 동포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인천시로부터 이 재외동포청 이제 오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공표안에 서명함으로써 이제 발효가 되는데요. 이 재외동포청을
인천에 유치하기 위한 300만 인천 시민의 서명운동이 시작됐다고 하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메시지를 받고 나니까 이건 인천시의 이 주장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일리가 있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인천시의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을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유정보 시장과 제가 고성국 TV 개국 5주년 기념 특별 인터뷰를 할 때는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얘기가 그 자리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대통령이 그 정보조직국 공포안에 서명을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의제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시점상 좀 적절치 않았다고 유정보 시장이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의 서명이 있고 났기 때문에 이제는 재외동포청을 뭐 서울에 설치할지 아니면 세종시에 설치할지 또는 뭐 부산에 설치할지 인천에 설치할지에 대한 그 입지를 결정해야 될 상황이 이제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천시가 우리 인천에 재외동포청을 유치하겠다 하고 인천시뿐만 아니라 300만 인천 시민들의 의지를 모아서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서명운동에 돌입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인천이 적지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는 뭐 유정보 시장이 뭐 이런 걸 시작해서가 아니고요. 제가 이제 그 인천을 뭐 워낙 가까운 곳이니까 뭐 자주 다녔습니다. 자주 다니다가 우연히 월미도에 있는 그 유원지가 있습니다. 월미도에 유원지가 있는데 그 월미도 유원지 쪽을 이렇게 둘러보다가 생전 처음 보는 박물관을 제가 우연히 발견하게 됐습니다. 뭐 저는 이제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있으면 무작정 일단 들어가 보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이게 뭐 한 10여 년 전입니다. 한 20년 전인가? 그냥 무작정 그 박물관을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넓지 않은 박물관인데, 그 전시물에 그 전시되어 있는 그 디스플레이라고 그러죠. 전시되어 있는 것이 우선 간단치가 않고, 그 내용이, 저한테 정말 이 가슴을 울리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에 의해서 식민지로 전락하는 과정에서 정말 조국을 잃은 서름을 안고 먹고 살 게 없어서 이제 조국을 떠나는 그 이민의 역사가 쫙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서 간도지방으로 독립운동을 하러 가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게 먹고 살기 힘들어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태평양 건너 100길로 그 이민을 간 분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이민이라고 그 박물관에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1번 이민선, 미국으로 가는 1번 이민선, 남미로 가는 1번 이민선, 그 역사들이 쫙 이렇게 정리가 돼 있고 사진 자료가 있고 또 그 이민 과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기념할 만한 그 역사적인 유물들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 걸 보면서 처음에는 뭐 하는 데인지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하나 사연을 읽어가면서 정말 가슴이 울컥하는 대목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국이민사 박물관이었습니다. 한국이민사 박물관. 2003년에 미주 이민 100주년을 맞아서, 그러니까
미주, 미국과 남미까지 포함된 미주, 아메리카 대륙으로 첫 번째 공식 이민의 그 이민선이 떠난 것이 1903년이었던 겁니다. 1903년. 그 100년 후인 2003년에 이제 이민 100주년이 된 거죠. 그걸 기념해서 우리 선조들의 해외에서의 개척자적인 삶을 기리고 그 발자취를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인천광역시가 최초의 이민사 박물관을 건립을 했던 겁니다. 제가 갔을 때가 2000년대 중반이니까 이민사 박물관이 문을 열고 한 2, 3년 정도 됐을 때 제가 우연히 그 박물관을 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인천 중구 월미도, 그러니까 그 월미도 테마파크 공원 그 근처에 좀 한가지게 있습니다. 제가 그 후에 그 많은 분들한테 그 인천을 꼭 한번 여행을 가라. 아무리 가깝다고 그냥 잠깐 다녀올 곳이 아니다. 꼭 여행을 가서 1박을 한번 해봐라. 그게 우리 근현대사가 열린 역사의 현장들이다. 인천이야말로 근현대사 최초로 철도가 놓여진 도시고 최초로 고속도로가 놓여진 곳이다. 이제 이런 취지로 제가 그 후에 인천을 좀 더 알게 되고 좀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 이민사 박물관이 그 최초로 세워진 인천입니다. 재외동포들 지금 공식적으로는 750만 재외동포라고 그럽니다만 제가 우리 동포들을 만나서 말씀을 듣다 보면 1000만 시대라고 보통 말씀들 하십니다. 이 1000만 재외동포들이 첫 번째 고국을 뒤로하고 이민선을 탔던 곳이 바로 인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첫 번째 이민선이 출발했던 1903년에서 120년이 지난 오늘 비로소 우리 대한민국의 재외동포청이 이제 정부 조직으로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바로 이런 역사의 어떤 맥락 속에서 재외동포청을 인천에 유치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유 있다. 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제가 이거는 유정부 시장하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얘기인데요. 그냥 제가 인천시가 이런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한다는 메시지를 받고 제 예전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거는 우리 국민들께 꼭 알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게 저는 인천 시민들은 당연히 뭐 정부 조직 청 하나 새로 신설되는 청이 오는데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겠지만 이게 인천 시민들만의 요청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제 문제의식에 공감하신다면 인천에 살지 않으시는 인천 바깥에 사시는 그런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자유파 국민들께서도 이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댓글창 위에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에 그 링크해서 그쪽으로 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주소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분들은 가만히 놔둬도 알아서 서명하실 건데 인천 바깥에 계시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께 제가 알려드립니다. 바로 이런 맥락으로 저는 재외동포청이 어딘가 가장 있을 법한 곳에 세워져야 된다면 저는 인천이 바로 그곳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입니다. 인천 시민 서명운동이 아니라 범국민 서명운동이니까 링크 들어가셔서 꼭 서명하시고 인천 시민들과 함께 이 재외동포청 신설 함께 자축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촌철살인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